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위기와 극복의 과정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20세기의 문턱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그 이전의 어떤 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명의 기절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과거의 모든 전쟁과는 그 본질과 양상이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화려했던 군복과 전열을 갖춘 보병들의 장엄한 행진, 영웅적인 기병의 돌격과 같은 낭만적이기까지 했던 전쟁의 모습은 이제 포성과 지독한 연기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서부 전선을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지렁이처럼 파고든 거대한 참호선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진흙과 오물, 그리고 미처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뒤섞인 거대한 지옥도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무가치하게 소모되는 끝없는 소모전의 현장이었습니다. 인류는 기관총이 뿜어내는 맹혹하고 기계적인 불세례, 수백 미터 밖에서 날아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고성능 폭약, 그리고 하늘에서 강철 비처럼 쏟아지는 파편탄, 즉 샬크넬탄과 같은 가공할 대량 살상 무기가 지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낯설고 잔혹한 기계화 전쟁은 병사들의 몸에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하고 새로운 형태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참호에 몸을 숨긴 채 고개만 내밀어 정찰하던 병사들은 적의 저격수가 쏜 총탄과 무작위로 폭발하는 포탄 파편에 얼굴을 그대로 노출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주로 나타나던 총알의 깨끗한 관통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상이었습니다. 고폭탄의 파편은 뼈와 근육, 살점을 가리지 않고 통째로 뜯어내며 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이자 존엄성의 상징인 얼굴을 남김없이 파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인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얼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병사들이 속출했으며 그들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깊고 어두운 정신적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몸통과 사지에 치명적인 관통상을 입은 병사들은 과다출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죽음의 사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응전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파괴된 육체는 역설적이게도 재건이라는 새로운 의학 분야를 탄생시키는 자궁이 되었습니다. 조각나고 찢겨나간 얼굴을 복원하여 한 인간의 삶과 존엄을 되돌려주려는 처절한 노력은 현대 플라스틱 서저리, 즉 성형외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장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는 블러드 뱅크, 즉 혈액은행과 대규모 수혈 기술이라는 혁명적인 의료 시스템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파괴된 육체가 어떻게 재건 의학의 발전을 촉발시켰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기록이며 전쟁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피어난 인류 지성의 숭고하고도 위대한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는 병사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과 정체성까지 앗아가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당시 전장에서 폭발적으로 사용된 샬크넬탄은 공중의 특정 고도에서 폭발하며 수백 개의 날카로운 금속 파편을 비처럼 광범위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참호 위로 고개를 내미는 그 찰나의 순간 이 뜨거운 파편들은 병사들의 코와 턱, 뺨과 눈을 무자비하게 파고들고 으깨버렸습니다. 턱이 날아가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코가 함몰되어 호흡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다 해도 그들은 야전 병원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희미하게 눈을 뜬 뒤 붕대 속의 공허함이나 동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통해 자신의 참담한 운명을 직감해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익숙한 얼굴이 아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일그러지고 무너져 내린 낯선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코가 사라지고 아래턱이 통째로 날아가 입을 다물 수조차 없게 된 이들의 모습은 동료 병사들에게조차 공포와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안면 부상 병사들을 레 괴카세, 즉 부서진 얼굴들이라는 가슴 아픈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운 전쟁 영웅으로 마땅히 칭송받아야 할 그들이었지만 현실 속 사회는 이들을 동정하면서 동시에 기피했습니다. 흉측하게 변해버린 외모는 일반 대중에게 전쟁의 참상을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상기시켰고 이는 곧 불편함과 외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조차 남편과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살아있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채 병원이나 요양소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스로를 유폐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외면하지 않았던 한 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유머러스하고 열정적인 외과 의사 해럴드 길리스였습니다. 이비인 후과 전문의였던 그는 전쟁 초기 적십자 소속으로 프랑스에서 복무하며 턱과 얼굴에 끔찍한 부상을 입고 절망하는 병사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당시의 외과 기술은 상처를 소독하고 파괴되고 남은 조직을 그저 꿰매어 봉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파괴된 구조를 기능적, 심미적으로 재건하여 원래의 모습과 기능에 가깝게 되돌린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길리스는 이들에게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군 수뇌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안면, 재건 전문 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비전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1917년 런던 근교 시드컵의 퀸스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오직 안면 및 턱 부상 치료만을 전담하는 세계 최초의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길리스는 이곳에 영국 전역과 영연방 국가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부서진 얼굴들을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외과적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멍난 곳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 피부와 연골, 뼈 조직을 가져와 완전히 새로운 코와 턱, 뺨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혁신적이고 상징적인 기법은 관상 피판술, 즉 튜브 페디클 플랩이었습니다. 이는 이식할 피부 조직의 혈액 공급을 온전히 유지하여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과거의 피부 이식은 혈액 공급이 끊어진 채 옮겨져 괴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를 재건해야 할 경우 먼저 환자의 이마나 가슴에서 충분한 크기의 피부 조직을 떼어냅니다. 이때 조직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끝은 원래의 혈관과 연결된 상태로 남겨둡니다. 그 후 이 피부 조각을 긴 튜브 형태로 조심스럽게 말아 봉합하는데, 이 살아있는 피부 튜브는 자체 혈액 공급을 받으며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튜브의 반대쪽 끝을 얼굴에 손상된 부위에 조금씩 가깝게 이동시켜 붙이는 여러 단계의 수술을 거칩니다. 마침내 피부 튜브가 재건 부위에 성공적으로 생착하여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면 원래의 연결 부위를 절단하여 이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인내심과 외과 의사의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이식된 조직의 괴사를 획기적으로 막고 복잡한 안면 구조를 입체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혁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길리스는 의사이자 동시에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수술 전 환자의 입대 전 사진을 면밀히 연구하고 석고로 얼굴 모형을 떠서 재건할 부위의 형태와 대칭을 세심하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치과의사, 방사선 전문의,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협력하는 시대를 앞서간 다학제적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턱뼈가 파괴된 환자들을 위해서는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보철물과 고정장치를 제작하여 새로운 뼈 이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퀸스 병원은 단순한 수술실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길리스는 환자들의 정신적 회복이 육체적 재건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병원 내에는 목공, 재봉 등을 배우며 재활할 수 있는 작업장, 골프나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도서관과 오락실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정원에는 일반인들의 시선을 피해 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파란색 벤치를 따로 설치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이곳에서 서로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며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해럴드 길리스와 그의 팀이 퀸스 병원에서 시행한 10,000건이 넘는 수술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임상 기록은 현대 성형외과학의 실질적인 시작점이자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낳은 가장 끔찍한 상처를 치유하려는 그의 노력은 미용의 영역에 머물던 성형수술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재건하는 필수적인 재건 의학의 반열에 당당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병사들에게 단순히 잃어버린 얼굴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삶과 용기를 선물한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또 다른 거대한 적은 포탄 파편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탄과 총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복부에 심각한 관통상을 입은 병사들은 전장 한복판에서 급격한 혈액, 손실로 인한 생리적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인체는 생명 유지를 위해 혈액을 순환시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전체 혈액의 20% 이상만 급격히 잃어도 이 필수적인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하강하고 맥박은 가늘고 빨라지다 인해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죽음은 이들에게 매우 신속하고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당시 군의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거나 지혈대를 사용하여 출혈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피를 흘려 쇼크 상태에 빠진 병사에게는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생명의 강물이 몸에서 모두 빠져나가기 전에 잃어버린 혈액을 근본적으로 보충해줄 획기적인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의사 카를 란트슈타이너에 의해 ABO 혈액형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안전한 수혈의 과학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건강한 공여자의 혈관과 환자의 혈관을 튜브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수혈, 즉 다이렉트 트랜스퓨전이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통제된 환경에서나 가능했을 뿐 전시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최전선의 혼란스러운 야전 병원으로 건강한 혈액 공여자를 즉시 데려와 위급한 부상병 옆에 눕히고 혈관을 연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과학적 난제는 혈액이 인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와 접촉하며 단 몇 분 만에 응고되어 젤리처럼 변해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혈액을 미리 채취하여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만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누구도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난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전쟁 발발 직후인 1914년에 등장했습니다. 벨기에의 의사 알베르 위스텐과 미국의 연구자 리처드 루이손이 거의 동시에 중대한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시트르산 나트륨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화학 물질이 혈액 속의 칼슘 이온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혈액 응고 연쇄 반응의 핵심적인 고리를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혈액 보관의 길을 연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혈액을 채취하여 이 항응고제를 적정량 섞기만 하면 혈액을 액체 상태로 상당 기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의 위대한 발견을 실제 전쟁터의 생명줄로 바꾸는 데에는 또 다른 차원의 통찰력과 실행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해낸 인물은 바로 미 육군 소속의 젊고 명민한 의사 오즈월드 호프 로버트슨 대위였습니다. 그는 1917년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에 앞서 영국군에 파견되어 서부 전선의 야전 병원의 참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쇼크로 허무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를 보며 항응고 기술을 활용하면 전선 후방의 비교적 안전한 기지 병원에서 미리 혈액을 채취해 보관했다가 최전선으로 신속하게 수송하여 위급한 병사들에게 즉시 수혈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러드 디포, 즉 오늘날 우리가 아는 블러드 뱅크, 혈액은행의 실질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로버트슨은 상관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먼저 부상 위험이 적은 후방부대 병사들 중에서 어떤 혈액형의 환자에게도 응급 수혈이 가능한 O형 혈액을 가진 만능 공여자들을 체계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채취된 혈액은 시트르산 나트륨과 포도당이 섞인 용액과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소독된 유리병에 담겼습니다. 시트르산 나트륨이 응고를 막는 동안 포도당은 보관된 적혈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얼음을 톱밥과 함께 채운 나무 상자를 이용해 혈액을 섭씨, 사도 근처의 저온으로 유지하는 이동식 냉장 시스템까지 직접 고안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혈액은 최대 28일까지 수혈 가능한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슨의 혈액은행은 1917년 11월 연합군의 대규모 공세였던 캉불의 전투에서 그 진가를 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기 전 그는 22단위의 O형 혈액을 미리 준비하여 최전선과 가장 가까운 사상자 처리소로 보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밀려들었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에 빠져 죽어가던 병사들에게 미리 준비된 차가운 혈액이 수혈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미약하게 떨리던 맥박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위독했던 중상자들이 혈액을 수혈받고 상태가 안정되어 수술을 받거나 후방의 대규모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버트슨은 직접 혈액이 든 나무 상자를 등에 메고 참호를 누비며 이 생명의 액체를 공급했고 그의 노력 덕분에 그날 수많은 병사들이 확실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즈월드 로버트슨이 구축한 시스템은 전쟁 의학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위급한 환자 옆에서 혈액형이 맞는 공여자를 다급하게 찾아 헤맬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혈액의 비축과 공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외과 수술의 범위와 성공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혁신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전 세계적인 헌혈 및 혈액은행 시스템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린 그의 창의적인 발상은 전쟁터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희망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규모의 파괴와 고통을 안겨준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기계화된 대량 살상 무기가 지배하는 참혹한 참호전 속에서 수많은 젊음이 쓰러져갔고 살아남은 이들은 육체와 영혼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인류는 가장 위대한 응전을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육체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역설적이게도 현대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여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의사 해럴드 길리스가 찢겨나간 얼굴들을 예술가의 혼으로 복원하며 쌓아올린 성형외과학의 초석, 그리고 미 육군 대위 오즈월드 로버트슨이 전장에서 구축한 혁명적인 혈액은행 시스템은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들의 혁신은 피로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을 넘어 극한의 위기는 위대한 창조의 자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안면 재건, 수술과 혈액 보관 기술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고도로 체계화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서진 병사의 육체는 재건 의학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고 전장에서 흘린 피는 수많은 동료의 생명을 구하는 강물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의학적 유산은 우리에게 인간 역사의 깊은 이중성을 가르쳐줍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섭고도 어리석은 폭력성 이면에 어떻게든 동료를 구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는 숭고하고도 강인한 이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남긴 끔찍한 상흔을 극복하려는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탄생한 재건의 의학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수많은 환자에게 육체적 회복과 함께 삶의 희망을 주며 그 위대한 생명력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